여러분,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거실에서 시작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깨끗한 샘의 철학입니다. 네, 진짜로요. 시작은 한 목회자의 집 거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된 이 작은 공동체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2017년에 거실에서 시작해서요. 카페 세미나실도 빌렸다가 2년 만에 드디어 첫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이 과정 자체가 이들에겐 엄청난 깨달음을 준 거죠. 아, 중요한 건 건물이 있고 뭘 하고 이런 doing이 아니구나. 진짜 본질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떤 존재인가, 즉 being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위에 철학을 세운다. 이거 말은 멋있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바로 깨끗한 샘과 선한 군사예요. 자,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깨끗한 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체성, 바로 깨끗한 샘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바로 이 깨끗한 샘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하는데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 하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겸손의 상태, 그리고 나의 근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함이라는 상태는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둘째, 나는 근원에 붙어 있다. 그리고 셋째, 내 안에 더러움이 제거된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아, 나 용서받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용서가 필요했던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바로 이 기억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겸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은 이 깨끗함이라는 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공급하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과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깜깜한 방에 불을 탁 켜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랑 싸우나요? 아니죠. 그냥 빛이 그 공간을 채우면서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 이기심, 자기중심성 같은 더러움을 없애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큰 선함, 그 빛이 나를 채우도록 나를 열어두는 거죠. 그럼 더러움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사명, 바로 흐르는 샘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샘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샘은 고여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흘러 넘쳐야죠. 자, 그럼 이 존재, 즉 being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doing으로 이어지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깨끗한 샘이라는 정체성은요, 그냥 나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요?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정으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로, 내 일터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으로요.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 넘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해요.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기만 하면 힘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의 철학의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게 처음 들으면 깨끗한 쌤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어쩌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선한 군사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그냥 돌봄만 받으면서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는 양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처럼 그냥 내 필요, 내 안전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명확한 사명을 받고 움직이는 능동적인 군사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군사라고 해서 막 전쟁하고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나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편성된 사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는 이유가 통째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한 군사의 임무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깨끗한 셈이라는 첫 번째 그림이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 군사가 싸우는 방식, 이게 이 철학 전체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전략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거 정말 세상을 뒤집는 선언이에요. 진짜 이기는 건 적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악을 이기겠다고 더 큰 악을 쓰면 어떻게 되죠? 결국 복수와 증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도 그들이랑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철학에서는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싸움에서 진 거라고 말합니다. 왜? 내 인격이, 내 존재가 패배했으니까요. 대신에 이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서 온 가족을 살려낸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왕을 살려줘서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린 다윗, 그리고 아무런 보복 없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상상도 못할 선함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당하고만 있는 바보 같은 수동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증오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주도적인 선함을 선택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고도의 전략적인 싸움인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믿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힘이나 분노가 아니라 바로 선함 그 자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